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방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현상입니다. 저는 한국국방융합기술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 기업인 노바엑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삼축 체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각각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국의 삼축 체계, 우리가 얘기하는 킬체인. 한국의 삼축 체계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그리고 KMPR을 세 개를 합쳐서 삼축으로 공격의 억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방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동적 방어를 통해서 다층 방공망에 가까운 면이 있는데, 우리의 그 한국의 삼축 체계는 거부적 억제 또 응징적 억제를 아우르는 공격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거부적 억제는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거를 요격해서 막고 또 그 요격 체계에서 우리의 공격 무기로 응징하는 공격 체계까지, 공격 개념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는 저고도인 그 아이언돔, 그 단거리 로켓이나 박격포, 또 소형 무인을 요격하는 그 하층 방어를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걸 하는 아이언돔, 그리고 중간층을 방어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상층 방어, 대기권 내외를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에로우 2, 에로우 3가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지속적인 그 로켓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왔기 때문에 날아오는 적의 발사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요격하고 또 자국민의 어떤 그 핵심 시설을 보호하는 최우선적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적의 발사 자체를 막기보다는 발사된 것을 더 막는 데 집중하는 방어 중심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 삼축 체계, 킬체인, KMD, KMPR, 이 삼축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축 체계에 한번 킬체인만 이야기를 하는데 KAMD, KMPR 두 가지의 방어 체계가 합쳐져서 삼축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발사 전 또는 발사 직후에 선제 타격해서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나 고고도 무인 정찰기, 이지스함 등의 어떤 그 감지 정찰 자산을 활용해서 표적을 탐지하고, 또 F-35의 스텔스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을 활용해서 타격 자산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공격적 억제 또는 거부적 억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삼축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도와 중고도, 저고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이 초수형 군집 위성을 포함한 많은 여러 가지 그 전력화를 통해서 북한 전역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이 대폭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또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F-35A가 추가 도입되고 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과 같은 전력화가 완료가 된다면 북한 핵 미사일 시설이나 또 이동식 발사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또 AI 기반의 자율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더욱더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축 체계의 마지막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성능을 보면, 우리가 그 한국형 아이언돔의 어떤 개발과 배치에 따라서 수도권 방어를 위한 장사정포 요격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되고, 또 LSM이나 천궁2 요격 미사일을 성능 개량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AI 기반의 교전 통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AI를 적용해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분석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량 응징 보복인 KMPR이라는 그 방공 체계는 위력의 탄도 미사일 개발에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핵 공격 시 핵 시설이나 또 북한의 어떤 지도부를 응징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전 능력을 강화해서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침투해서 타격하는 특수작전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방어 체계의 발전은 안보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삼축 체계가 완성이 된다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한국의 독자적으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도발 의지를 위축시키고 또 우리가 도발을 했을 때 그걸 방공체계를 통한 어떤 방어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킬체인과 KMPR의 어떤 발전은 북한의 어떤 공격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고도와 중고도의 방어 시스템을 담당하는 LAMD나 또 KAMD의 발전은 북한의 장사장포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방어 능력을 향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의 고도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공격의 어떤 무력감을 줄 수 있고, 또 북한의 어떤 그 극초소음 미사일, 다량의 순항 미사일, 스텔스 드론, 핵잠수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에 대응해서 우리가 북한의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킬체인의 선제 타격 개념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거나 또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의 전쟁 의지를 무력화하고 이전에 어떤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무력화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전력 증강 또 군사적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을 높이지 않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또 무기 체계의 확보,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국의 독자적 방어 체계의 어떤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핵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확장입니다. 이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공 체계와 더불어 우리의 안보 역량을 더 크게 강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 군사적 긴장감 또 어떤 전쟁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아이언돔과 한국형 삼축 체계가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에 대한 한반도 안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계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AI나 또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 가지고 아이언돔의 어떤 높은 요격률을 확보하고 요격 결심 시스템을 정교화해서 어떤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그래서 어떤 다수의 위협에 동시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일부 배치된 레이저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빔은 어떤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로켓 및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데, 아이언돔의 요격탄 소모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미사일 시스템을 우주 확장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조기에 어떤 그 탐지하고 추적 능력을 강화해서 요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주 기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연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한 방어 체계의 어떤 발전적 측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자동화 기술을 도입을 해서 기술적 속도를 가속화한다든지, 또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실전 배치와 함께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방어 체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축체계의 발전 전망은, 한국의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 고도에 맞춰 공격이나 방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킬체인의 어떤 고도화를 통해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또 군사 정찰 위성, 초소형 군지 위성을 포함해서 군사 정찰 위성의 어떤 추가 발사, 또 전력화로 인해서 북한 전역에 대한 상시 어떤 감시 능력을 통해서 대폭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서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적으로 추적하는데 어떤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F-35를 추가 도입을 해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의 어떤 전력화를 완료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정확히 타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강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다층적 성능 향상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장사장포 요격을 보면은 2020년대 후반까지는 개발이 완료돼서 실전 배치가 됐는데, 점점 북한의 어떤 그 대구경 방사포 위협의 어떤 기술적 향상을 통한 방어 능력이 보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그 극초음속 미사일, 또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LSAM과 천궁2 같은 기존 요격 미사일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또 요격의 어떤 고도, 또 사거리의 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LSAM과 천궁2에 대한 요격 미사일의 성능 향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AI를 적용해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분석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교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반의 교전 통제 시스템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KMPR의 대량 응징 보복, 킬체인의 한국의 삼축 체계 중에 하나이죠.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및 증강을 통해서 북한의 핵 공격 시 핵심 시설과 또 어떤 북한의 지도부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어 체계의 발전을 가져온다면 우리 그 안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삼축 체계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위협에 우리 그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안보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의 향상입니다. LAMD와 KAMD의 발전은 북한의 장사장포, 또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방어하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한국의 방어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발 수단,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고, 또 북한의 대응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킬체인을 통해서 선제 타격을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오판으로 인한 유발, 전쟁에 대한 어떤 위협, 어떤 우발적 충동, 이런 가능성을 낮춤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중인 방어 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한국의 안보 역량에 크게 기여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통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과 고조라는 도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카이 사장의 인선에 그 반복된 낙하사 인사가 많은 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회사의 경영과 조직 문화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될 수가 있죠. KF-21을 개발한다든지 또 F-50을 개발해서 지금 K방산의 어떤 수출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 국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사장의 인선이 늘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카이의 어떤 그 회사의 특징상 준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달리 사장 인선이 그 정치적 또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카이는 최대 주주가 한국 수출산업은행이고 사업의 영역이 어떤 그 국가 주도의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안보와 직결되고 또 항공우주의 어떤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국방 전력의 계획과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장 인선도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방산 정책의 추진의 어떤 효율성 또 그런 것과 맞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 계속된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어떤 부적절한 요소들을 봤을 때 과연 그 카이의 기업의 어떤 경영의 어떤 문제나 또 조직 문화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사장 또 대표는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이 있죠. 첫 번째는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낙하산적 인사를 통해서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된 사람이 인선됨으로써 우주항공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고도화된 전문성과 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 해당 사업은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선들을 보면 군 장성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어떤 군 장성은 조직 문화에 대한 것 또는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있으나 카이와 같은 큰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카이의 사장들을 보면 정권 교체 시마다 사장이 바뀝니다. 물론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항공기 개발의 어떤 그 사이클을 본다면 3년 주기 단위의 사장의 교체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항공산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카이가 그 전문성을 갖고 쌓아왔고 또 우주항공 산업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부의 승진의 기회를 갖고 사장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의 몫이 되고 있고 그 정권의 어떤 그 정치적 보상적 역할로 사장이 인선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에서 온 사장이 어떤 조직의 어떤 특성을 빠르게 이해하면 좋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적 요소가 있죠. 기존의 어떤 그 군에서 있었던 특징인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그대로 민간 기업에 적용하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그 평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군 장성이 사장을 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인맥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장성이 뭐 원스타나 투스타로 전역한 사람들은 우리 주요 방산 기업의 어떤 그 고문이나 또 대표로 가게 됩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의 대표로 가기도 하기죠. 그런 것들이 카이의 사장과 연결돼서 선배, 후배 뭐 이러한 연결고리로 인한 어떤 그 방산 비리에 많은 문제를 발생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복된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 카이의 어떤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정부의 개입이 심하다는 어떤 인식을 줌으로 인해서 국내적 파트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K방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그 대외 신뢰도,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 그 카이 사장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가 출범 초기의 사장들은 주로 전직 교통부 장관이나 육구참모총장, 또 통상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런 어떤 관료나 군 출신의 인사들이 사장을 했습니다.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인 우주항공 산업의 여러 가지 무기들이 경영에 차질을 보임으로써 실적에 대한 약화와 또 그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하성룡 전 사장을 보면 사실상 외부 인사로 평가받을 수 있죠. 이 하성룡 사장은 박근혜 때 선임이 됐고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방산비리 수사 대상에 지목이 됐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어떤 그 분식회계 또 협력 업체로부터의 어떤 그 지분, 차명 보유, 채용 비리, 횡령, 각종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1심과 2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됐지만 횡령과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정이 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장인 김주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사장이 됨으로써 항공우주 산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한 생각을 들게 했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주항공의 전문성을 봤을 때 감사원 사무총장이 카이 사장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이 KF-X 사업에 대한 중요성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개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과 전문 경영이 필요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그 사장이 된다라는 의아한 시선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강국영 전 사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군 조종사 출신이긴 하지만 준장 출신으로 카이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임명됐을 때부터 보훈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취임 직후 과거 정부 임원을 대거 교체하고 대폭적인 어떤 임원 인사를 단행함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재임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최근에 뉴스화되고 있는 것이 1,000억 원대 환차손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폴란드의 수출 F-50의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특정 직원의 어떤 그 배우자 인선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역대 그 카이 사장들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특정 뭐 정권 또 특정 정당 이걸 넘어서 그 정권의 정치적 어떤 보훈 인사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 또 그것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이번 6월에 우리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임기를 3개월 남기고 현직 그 사장이 갑작스러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권 교체하고 우주항공을 담당하는 회사인 카이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하는 당일날 사장이 사임을 표명했다. 그로 인해서 카이 사장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양한 비리 의혹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임을 표하고 함으로 인해서 어떤 카이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책임 경영이 어렵고 방위사업 전반에 연속성이 단절되는 이런 그 어려움을 받고 있고 또 비판은 끄지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의 임기를 남고 있는 사장이 굳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은 당일날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사화가 되고 또 뉴스화가 돼서 많은 의혹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또 바로 그 교체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파리 에어쇼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해외 파트너들과 어떠한 비즈니스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카이의 이런 낙하산적 인사 또 여러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장의 인선 방식을 개선하고 또 요즘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SG의 지배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산업 어떤 전문성이 필수적 자격 요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 분야에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 자격 요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전직 어떤 고위 공무원이나 군 출신이라는 경력보다는 해당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 또 리더십이 또 비즈니스적 감각 이런 것들이 검증된 전문성과 경험이 같이 갖춘 사장의 어떤 인선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카이는 항공기 수출이라는 큰 사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비즈니스적 감각과 또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인선되는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또한 외부 전문가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갖는다든지 어떤 정치권의 어떤 입김에서 벗어나서 학계나 산업계, 법조계 이런 전문가들이 어떤 외부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카이 사장의 인선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 후보자 추천 과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심사 기준이나 다양한 평가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가줌으로 인해서 투명한 공개를 통한 어떤 지금까지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어떤 성장 전략을 위해서 내부의 인재를 발굴하고 인사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내부에 능력 있는 인원이 사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주항공의 어떤 특징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어떤 연속성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투명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사장 인선을 위한 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낙하산 인사다라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카이가 민영화를 할 수 없지만 단계적 민영화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통해서 경영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고 어떤 시장에서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정부의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고 수익과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지분 관리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사회나 감사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둠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카이의 주식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지부진한 주식의 오름세가 있습니다. K방산으로 인한 호재 속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현대 로템 이런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과 주식의 향상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호재 속에서도 카이의 주식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지배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따라 기업을 평가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인데 카이의 어떤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에 가장 큰 척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지금 ESG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직시한다면 카이의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카이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느냐, 그걸 통해서 해외의 어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또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우주항공의 어떤 우리 무기체계의 성능과 신뢰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강구영 사장의 사의 표명을 통해 가지고 카이의 낙하산 인사의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통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오랜 어떤 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당시부터 보훈 인사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임기 만료 전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카이가 여전히 정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강구영 사장의 재임 중에 대통령실 출신의 인사 배우자에 대한 인세 특혜 의혹을 보도됨으로써 언론사에서 직접 찾아가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고, 이에 따른 다양한 그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카이가 내부 의혹을 제기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1,000억 원대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표적 감사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강구여정 사장의 취임 이후에 카이의 스마트 플랫폼 사업이 중단된 것이 그 사업인데, 이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고발을 하고, 또 이 스마트 플랫폼 사업의 1,000억 원대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업이 이전 정부의 어떤 그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의 일환으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일부 언론에는 빨개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임원을 교체했다라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이 1,000억 원대 사업 중단,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또 환차손 및 ESC 등급이 하락으로 인한 카이의 경영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됐다라는 겁니다. 강구영 사장의 재임 중에 폴란드 F50 수출 계약 관련해서 약 1,000억 원대의 환차손이 발생을 했고, 또 ESG 경영의 어떤 신용 등급의 하락을 가져온 거죠.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영 성과에 관련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경영과 또 주식에 영향을 받은 결정적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카이의 부채 비율이 340%에 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대규모 선수금을 유입으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재정적 견제성에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업의 부채 비율이 340%를 초과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주항공 산업이 순수하게 다 민간의 어떤 그 비즈니스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340% 초과되는데 경영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카이의 우주항공 사업의 프로젝트들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50 수출 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그 F50 납기 지연이 된 사례인데요. 폴란드 수출이 되는 F50 PL 개량형 전투기의 납품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약 한 18개월 정도가 연기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미국산의 그 핵심 부품인 레이더의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체계 통합의 어떤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또 카이와 폴란드 측의 어떤 수정 계약을 통해서 납품 일정에 어떤 조정이 있었고, 납기 지연을 통해서 K 방산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고, 또 성능도 또 가성비 있는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어서 수출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개발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개발 분담금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개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기도 했던 보도가 있고, 또 여전히 남은 그 분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또 하지 않고 기술 이전 범위 등에도 어떤 협상도 어렵고, 또 사업의 안정성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많은 우려의 표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드 A사 AI의 자율비행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실드 AI 회사의 AI 파일럿을 한국의 1년밖에 안 된 기업이 수의 계약을 40억대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AI 파일럿의 기술 도입은 KF21이 향후 자율비행에 대한 성능 개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미국의 그 AI 파일럿 기술 개발 기업인 이 실드 AI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계약건이 되는데, 이 40몇 억의 AI 파일럿에 대한 기술을 수의 계약을 해서 MBC 등 일부 언론에 여러 차례 수의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 계약은 단순히 어떤 기업의 편의성을 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카이의 주장처럼 이 실드 AI의 AI 파일럿을 1년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AI 파일럿에 대한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드 AI가 AI 파일럿의 기술에 자기네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10%의 로얄티를 묻습니다. 보통 KF21이 한 대 가격이 우리가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0%면 100억 대입니다. 한 대를 팔 때 100억씩 로열티를 실드 AI사에 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카이에서는 이 AI 파일럿 기술이 KF21하고 무관하다, 또 자사가 개발 중인 다목적 여러 가지 그 AI 파일럿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KF21에 적용하는 것이지 실드 AI 파일럿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에 보면 실드 AI사와 카이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실드 AI사의 공급 계약을 맺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언론에 따르면 공유 오피스에서 만들어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구성원들은 카이 사장의 인선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공군 장군 출신으로 사회이사와 고문이 포진되어 있는 그 작은 기업에서 카이라는 큰 기업과 40몇 억짜리 수의 계약을 했다. 일반 국민들의 어떤 시각과 또 상식에 부합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한 또 언론의 여러 가지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했다 하더라도 KF21에 실드 AI 파일럿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드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기네 것을 일부 도용했다라고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내부 인원들의 어떤 그 증언들인데, 이미 KF21에 들어갈 AI 파일럿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개발한 AI 파일럿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가면서 미국산 AI 파일럿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내부 직원들의 증언들이 보도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사장이 오면서 희지부지 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따지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또 여러 가지 비리적 요소는 없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기업의 신뢰성을 통한 K방산의 활로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임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몇 개월이면 새로운 사장이 인선될 겁니다. 과연 그 인선된 사장은 또 군 출신이 또 정치적 보훈 인사라는 오명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이 사장은 일반 기업의 어떤 그 공공기관의 대표들의 평균 연봉을 보더라도 두세 배 높은 7억 8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금 포함해서. 이러한 자리이고 또 이런 뭐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이 카이가 방위사업 전반의 어떤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사업의 어떤 그 문제성들을 계속 가져가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계적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 산업이 앞으로의 미래 전략 사업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카이의 어떤 경영 구조가 신뢰성을 갖고 K방산의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항공우주 산업의 어떤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